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토크의 정치 토크쇼 정치일사. 오늘은 이렇게 우리 다섯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김태현, 신장식 변호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 또 명절에 불렀다고 또 이 양반들 처음 인사부터 이렇게. 아 그러게요. 뭐좀 소시지 하나 주고 또 없어. 아니 만약에 안 부르면 어? 뭐 할 것도 없잖아. 별로 어? 집에서 할 것도 별로 없잖아. 뭐 그렇긴 해. 아니 그래도 근데 뭐 사실 올해 설만큼 설 느낌 또 안 난다. 작년보다 더하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5인 이상 함께 이제 주소지가 돼 있지 않으면 가급적 좀 만나지 말아 달라. 뭐 이런 얘기에 조금은 좀 외로운 설들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색다르게 우리 정치인사 사행시로 오늘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청부터 현근택 변호사님. 제가 마청이 아니더라고요. 신장식 변호사님 얘기예요? 세 달. 세 달. 아니 하여튼 시작할게요. 근데 네네네.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 정초부터 나오라고 고생들 많았던. 이거 어떻게 받으실지. 신장식 변호사님. 치키치키 차카차카 쪼꼬쪼꼬쪼. 치키치키 정초? 차카차카 쪼꼬쪼꼬. 정초부터 나오라고 그래서 치키치키 차카차카 쪼꼬쪼꼬쪼. 김태현 변호사님 이거 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길 때가 됐다. 이제 드디어 이길 때가 됐다. 그렇지. 자 그러면 막내 이준석 전 최고위원 사드를 전면 배치하라. 사드를 전면 배치하라. 저러면 진다. 저러면 집니다. 서울에다가 사드 배치하라고. 이길 때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왜 싸드? 아니 용산 공원에다가 사드 배치하면 아니 딱 싸 하니까 이게 뭐 머릿속에 제 이제 상상 범위 내에서는 뭐 사이코패스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고 뭐 사이언스 베슬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고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저 사행시는 뭐. 자 그런데 이제 4월 이후에는 어느 한쪽은 싸해질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요거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 이 홍준표 의원께서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이게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설밥상의 민심을 막으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사실 그러니까 일견 이해도 가는 것이 원래 우리가 이제 명절, 뭐 추석과 설을 앞두고는 그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제 정치 쪽의 이제 정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명절을 앞두고는 이슈 파이팅에서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정당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요거는 이번 설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없죠 이번 설은.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 보면 추석이나 설 전에 뭐가 센 게 나와요. 특히 이번처럼. 추석 4월에 거의 대선급의 그렇죠. 서울 큰 선거가 부산 있죠. 큰 선거 있고 네. 그러는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아젠다를 만들어서 프레임 싸움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여야 다 아는 거거든. 어차피 설에 집에 있는데 경향 교류가 없어지니까 네네. 설이 설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래서 보면 설 끝나고 뭐 여론조사 여론의 변동폭 보고 그런 것들이 항상 좀 여의도에 있는데 그렇죠. 이번엔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홍준표 의원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뭐 그걸 노려가지고 5인 금지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지. 그러니까 야당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거 가지고 이용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거만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면 얘는 총선 때 저도 뭐 재난지원금을 무슨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뭐 하다못해 매표로 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다만 당연히 뭐 경기 진작이나 그런 것들에서 하긴 한 거지만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 사실. 아무래도 좀 경기가 그럼요, 조금 나아졌네 이런 느낌이 들면 그런 시각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도움이 안 된 것은 아니다. 뭐 이번 추석도 사실은 설도 사실 설 민심 추석 민심이 대부분 보면 이제 정부를 그러니까 씹는다고 해도 되나? 그런 뭐,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수 정부든 예. 진보 정부 특히 이제 경제가 아직 안 좋고 코로나 길어지고 저 자영업자 힘들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먹고 살기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정부 여당이 좀 안 좋은 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모이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걸 의도해서 5인 금지한 건 절대 아니지만 뭐 그런 측면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뭐 도움은 안 된 건 아니다. 뭐 그 얘기 옹 의원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시대를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가족 간에 모여도 정치 얘기 잘 안 해요. 싸우니까? 아 그렇죠. 왜냐면 저도 뭐 비슷하지만 어디나 우리 집 안 싸우는데? 형제가 우리 질폭대 그냥. 그거는 사실 변화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변화가 되려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렇게 논쟁이 되고 그에 대해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는 모여도 그냥 뭐 좋은 얘기하지. 이렇게 뭐 정치 얘기해서 서로 뭐 피곤하고 이럴 필요 별로 없어요. 이걸로 저 현근택 변호사님 가족에는 저희 편이 한 몇 분 계시다는 게 입증이 아하. 되네요. 우리 형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 군인으로 정년퇴직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해병대. 근데 하여튼간에 홍준표 의원은 이 이슈 이게 웃기는 얘기든 센 얘기든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재주가 있으신 분인데 네네. 이거 거의 중이병 수준의 발상 아닌가요? 못모이라고 해서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5인 이상 집합금 이게 민심 막으려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한 거다라는 얘기는 약간 뇌피셜도 좀 많이 가셨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에 재주 있으신 분이야. 저는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추석 밥상머리나 설날 밥상머리에 모이면은 이게 위에서 나이 많은 순으로 밑으로 그러면은 여론이 전파되느냐? 네.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결국에 저는 지금까지 보수 진영이 이 설 밥상머리에서 약간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결국에는 중간 허리는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애들을 키우고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는 그 네네네. 세대가 중간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또 이제 양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분포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 전까지 시절 전까지는 뭐 50대까지가 굉장히 견고한 이제 보수의 지지층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가 굉장히 견고한 진보의 지지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얘기해도 이제 홍 대표의 말은 뭔지 알겠는데 모인다고 해도 오히려 유리할 건 없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불리에 따른 판단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예. 아이, 유불리로 판단을 하셨잖아. 근데 문제는 근데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대로 잊을만 하면 또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그 한가운데로 이렇게 뛰어드시는 그 재주만큼은 정말 홍준표 의원이 탁월하시다. 슬슬 뭐 움직일 때 되셨죠. 왜냐면 이제 당 대표도 선출해야 되고 네네. 물론 본인이 나가진 않겠지만 네. 그럼 이제 대권으로도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일단 되시죠. 오세훈 안철수 두 명의 보수 야당 쪽의 대권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몰아냈는데 성공하신 분이세요. 아 그렇네. 일단은 아니, 그리고 얼마나 이 절박함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가지고 또 보수 야권의 핵심주자 되기 위해 가지고 10년 동안 안 하던 대정부 질문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절박함은 보인다. 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아무쪼록 이제 설 연휴 막바지를 향해 이제 가고 있을 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전 설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겠습니다만은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연휴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와 이제 지지난주 여야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 두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우상호 후보를 만났는데 이게 어떠셨어요? 네 분은? 이게 3주 만에 우리끼리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뭐 했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왜 클릭 수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보다 적게 나왔을까 하나. 저희 제작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요거 좀 조금 나름 대박 프로젝트였는데 우리 다섯이서 얘기할 때가 더 나았다. 요거 앞으로 이게 선거 때 이거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작진의 고민이 좀 깊어지곤 있습니다. 그렇다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나머지 후보. 그럼 이제 당연히 모셔야죠. 어떤 분들만 모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간만 내주신다면.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방송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 패턴이 분석돼 가지고 패널들이 너무 방어적으로 왔어. 어. 네, 방어적으로 왔어. 저는 그때 우상호 의원 솔직히 놀랐던 게 뭐냐면 질문을 했는데 거기다 넣고 제가 답할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네네. 이거 분명히 어느 정도 준비해 온 거다 이거는. 나 이거 방송 보셨다. 곤란한 지점에서는 저렇게 답변 이걸 하고 온 건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아무리 방송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덜하다 하더라도 예.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평가해놓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 후보 다 제가 봤을 때는 10분 활용하는 데 실패했다. 네. 근데 보면 이제 누구 남았죠? 오세훈. 이제 박영선, 나경원. 우상호 후보 오셨으니까. 네. 클라이맥스는 나경원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나경원 세 분 다 나오세요? 박영선. 일단은 나경원 후보는 다음 주에 나오시기로 약속을 근데 잡았고. 그 앞서한 그 두 분한테 죄송한데 네네. 사실 뒤에 있는 예정이 돼 있는 한 분하고 나머지 둘 예. 거기가 빅 이벤트죠. 왜냐면 뭐야? 앞에 나와서 어떻게 왜냐면 지금 사실은 솔직히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보면 여권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제일 유력하고 네네. 현재로서는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 아니면 나경원 후보잖아요. 또 뭐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또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어쨌든 지금 하죠. 어쨌든 보도된 거는 국민의힘 그래요. 1차에서는 나경원 후보 1등했다고 하고 네네네. 여권에서는 박영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안철수 박영선 여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유권자들의 관심이 항상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서 네. 될 사람은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예. 근데 이제 앞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들으시겠지? 오세훈 후보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어머 세상에. 예. 아니 재미가 좀 딱딱했어. 예. 근데 우상호 후보는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예. 저는. 근데 우상호 후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도가 제일 떨어져. 그냥 클릭수가 안 나오는 거야. 심플해요. 근데 이제 나올 나경원 그다음에 박영선 안철수 예. 이 두 후보는 미정이지만 거기가 나와서 조금만 받쳐주면 올릴 수 있지 클릭수. 이제 뭐 분석 방송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일리는 있다고 봐요. 역시 일리고. 역시 방송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이상하게 우리 그 정치인사 녹화하고 나서 두 분이 하나씩 사고를 치셨어요. 오세훈 후보는 V 이거를 하시는 바람에 네네네. 이 사실 뭐 마키아벨리가 제일 안 좋은 리더는 조롱당하는 리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포감을 들게 하거나 사랑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건 조롱받는 거다. 근데 갑자기 V 때문에 조롱을 받는 처지가 돼가지고 정말 좀 이건 좀 안타깝다. 한편으로는 뭐 고소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약간 반성인 건데 국민의힘 저 예비 경선에서 전체는 1등했잖아요. 나경원 후보가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근데 여론에서는 그렇죠. 오세훈 후보가 1등했어요. 네네. 물론 분석진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야권 후보 쭉 놓고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했을 때 누가 적합합니까? 했을 때 약간 온건 보수, 중독증 있는 분이 안철수를 선택합니다. 예. 근데 안철수 후보 빼고 국민의힘 내에서 오세훈, 나경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앞서 그 조사에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로 가냐면 오세훈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많이 나온 측면이 있어요. 네. 다만 솔직히 우리 다 오세훈 후보가 조건부 출마 저도 비판 굉장히 많이 했죠. 조건 출마사만 그다음에 V1, V2 할 때 갔네. 이랬다고요.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도 갔어. 끝났구만. 이렇게 봤을 거예요. 많이들. 네네네. 우리 정치권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론은 그렇지 않아. 이건 뭐냐. 일종의 우리가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고 디테일한 기사들 다 들어보고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표를 찍는 유권자라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는 경우들도 많아. 우리가 봤을 때는 야 V1, V2 끝났어. 조건부 뭐 끝났어. 누구 뭐로 끝났어 이러지만 설사 유권자들은 그런 게 있었어. 난 잘 모르겠는데. 난 그냥 사람 괜찮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비단 오세훈 후보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후보들도 그러니 우리가 너무 미시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것들이 실제 유권자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좀 반성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게 뭐냐면 포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포석이라서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선거 한 일주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해도요. 뭐 공표되든 안 되든 자기 뜻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 여론조사도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뭐 여권 야권 각각 단일 후보로 붙었을 때 서로 40% 정도씩 나오고 그렇죠. 20%는 물음표로 존재해요.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 무당층이거나 아니면 지지 후보 없음이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분들은 나중에 가지고 이슈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은 정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유동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지난 총선에 있던 것처럼 막말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야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어제 저놈이 저런 사고를 쳤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하자. 이 반작용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지금 정도 시점에 나는 나경원이 좋다, 오세훈이 좋다, 안철수가 좋다라고 답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분들은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에 대해서 오래 관심을 갖고 관찰한 이후에 내린 판단이에요. 그 안에서는 그 후보가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지만은 다 종합해서 한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해가지고 버리지도 않고 갑자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그 20%. 커플을 누가 덮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저는 이 경쟁도 단일화든지 경선이든지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후보들이
그 부동층 20% 정도를 잡기 위해서라도 실수는 줄여야 된다. 예, 하지만 펀더멘탈은 다 갖고 있는 후보들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지난번에 오세훈 후보 나온 거 보고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되면 선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토론회에서 그 얘기 끊임없이 나올 거거든요. 무상급식 투표 뭐 어떻게 했냐 회사 네네. 개인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내가 보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에서 완전히 극복 못 하신 것 같아. 그럼 그게 만약에 제일 토론이 걸려요, 되거나 사실. 논쟁이 되면 네네. 재밌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 원인 제공이 민주당에서는 제일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거를 제가 보기에 극복할 수 있는 게 서울시장 또 사퇴하실 거냐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다른 거 문제 있어서 어허.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 지난 이슈인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굉장히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 요 의외로. 우리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런 우상호 후보의 당연히 아, 얘기해야죠. 그렇죠. 얘기해야죠. 근데 아까 이제 그 V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게 그거였죠. 그 버전과 관련해서 예. 이제 VIP다 이게 이제 한동안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저는 되게 그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이 갔던 게 우리 정치인싸 뭐 유튜브든 라디오든 오셔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실 정도의 관심도가 있는 분들은 이미 이 내용들을 상당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분들이 유권자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모든 유권자들이 그만큼의 배경 지식을 갖고 투표장으로 향하지는 않는다는 거는 저도 상당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만약에 제가 진짜 정치권에 있지 않은 일반 유권자 생각해 보면 뭘 가장 제 관심 있게 찍을까? 그냥 코로나와 경제예요. 나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자영업자 나 9시에 장사하고 싶고 네네네. 일반 국민들은 나 월급 올랐으면 좋겠고 나도 9시 10시에 11시에 술 먹고 돌아다니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거지. 뭐 V1이건 V3이건 뭐 NHK이건 뭐 나경영이건 뭐고에 대한 관심들보다 무슨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프레임 뭐 이런 거보다 누가 아니 그 아까 마키아벨리 그거 나오잖아요. 마키아벨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내 주머니 털어간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전하 뭐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역시 제일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이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예. 거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우상호 의원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오세훈 후보는 저도 현근택 변호사 얘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본선에 오면 국민의힘은 땡큐죠. 저는 NHK 이거보다 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민주당은 이 박원순 시장 때문에 사실은 불리하게 출발하는 선거라고. 네네. 근데 뭐 강난이 여사 편지 보고 눈물을 삼키면서 마음으로 공감하셨다는 이게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로 되면 여기 이제 아마 아까 이제 신장식 네, 변호사님이 양쪽이 모두 하나씩 어쨌든 좀 설화가 패착을. 있었다는 그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게 뭐 선거 치를 수 있겠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강난이 여사가 편지를 써서 남편한테 정말 나는 남편을 믿으라 하는 거 이해해. 네네. 유가족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생 같이 살았던 남편이니까 그걸 강난이 여사는 비난하면 안 되고 강난이 여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편지를 보고 뭐라 그러지? 눈물을 흘렸다? 울컥했다. 울컥했다. 예. 뭉클.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 후보가 나오면 당장 물어볼 거야. 근데 피해 여성의 피해 호소에는 울컥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 얘기 당장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선거의 원인을 생각하면 우상호 후보가 아무래도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 분명히 제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의 질문에 경선 전략이니까 제가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약간의 우클릭 같은 거 생각 안 하시나요? 네네. 본선 가면 클릭. 본선 가면 달라지지. 여긴 경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은 했으나 그래도 정도가 너무 심했다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민주당 50대 50이기 때문에 당원 50,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이제 우상호- 거기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빼고 이제 50이라고 빼고 하셨고요. 하니까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가 50에 당원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굉장히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서울 시의원들 뭐 거의 90% 가까이를 지지 선언도 이끌어냈고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할 거고 최고의 그 이뻐 보이는 후보는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예요. 우상호 후보는 당원을 공략하면서 본인의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 이래서 당원들의 선택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본인은 50%를 공략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50%가
제일 이뻐 보이는 후보는 본선 경쟁력 이기는 후보. 나병. 일단 뭐 양쪽 다 마찬가지 안철수가 아니겠습니까? 나오거든요. 지지층에서는 신 변호사님 얘기가 100%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자체가 어려운 선거잖아요. 네. 말기고 그다음 선거 원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선거일 때는 사실은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당내 경선도 당원들이 이기는 후보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일단은 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이 우상호 후보의 발언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민주당 적절하지 않죠, 입장에서.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 일기장에 써야 될 그거를 이제 거였어. 표현 외부로 하는 게 그 소환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선거의 원인 제공이 민주당 후보의 시장이었다는 거를 사실 우리는 제일 얘기하기 싫은 얘기거든요. 할수록 마이너스잖아요. 이건 뭐 누구 잘못 따지기 전에 안 할수록 좋은 건데 먼저 꺼내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아마 야당 후보에서는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여당 후보가 그냥 이거를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프레임 자체가 불리한 봐야 되는 게 우상호 의원이 저도 그때 얘기하면서 딱 제가 일부러 그 질문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당심의 기대 가지고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민주당이 저희가 관찰해 보면은 예전에 이제 호남파와 나머지 이제 그 외파 예. 소위 옛날 난닝구 백바지 논란 있었을 때 그 대립이라고 했으면은 그 정도 시기에 민주당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 조직을 갖고 이렇게 승부를 건다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2016년부터 민주당이 했던 행보 중에 가장 이제 민주당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 거는 온라인 당원 가입이에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당원 기반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2016년 탄핵이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지 전통적으로 어떤 패거리 의식이라는 게 이런 게 좀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시의원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이니까 동네 가보면 시의원들이 책임당원 몇백 명씩 모아오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소위 오더를 내릴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이번에 서울시의원에서 뭐 좀 의회에서 예산 좀 따오려고 하면은 저랑 친한 우상호 후보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그냥 소개하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도 그 정도 책임당원들은 다 알아듣거든요. 네네네. 아, 우상호 찍어야지 우리 시의원이 좀 잘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연고도 없이 가입한 온라인 책임당원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뉴스 보고 가는 거거든요. 네. 민심과 비슷하게 나올 이준석 거예요. 민주당을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석해 항상. 당원이 한 7, 80만인데 그중에 한 4, 50% 정도는 온라인 당원을 보는데 네. 전당대 당대표를 뽑을 때나 대권 후보를 뽑을 때는 대의원 표가 아주 중요해요. 한 그렇죠. 표가 한 60표 비중 차지하는데 네. 이 경선 이 후보자 경선할 때는 그냥 당원이에요. 당원이면 다 한 다 한 표예요. 표죠. 한 표예요. 그러니까 오더가 내릴 수 없는 구도예요. 근데 이제 당원이 한 7, 80만 되면은 서울에 예를 들어서 인구 5분의 1 이상 더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0만, 15만, 20만 정도 된다 치면 일반 여론하고 비슷하게 가요. 네. 그러니까 의원을 잡는다고 해서 보통 이제 당 대표나 대권 후보 뽑을 때는 의원을 잡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의원을 하면 이제 그 밑에 대의원들이 한 4, 50명 있으니까 네. 거의 따라가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비중이 대의원 한 표가 당원 한 60표 정도 비율이 되니까 이게 있는데 일반 이 후보자 선출 경선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근데 우상호 후보가 내공과 그 정치인으로서 사선 의원으로서 단련된 내공은 충분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뭐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선을 잘 넘지는 않아요. 또 여기서는 잘 하셨는데 왜 형님, 갑자기 그 얘기를 형님 내공으로 대통령 뽑으면 누구다? 아 김종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그 여론조사들이 이제 막 폭탄처럼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쏟아지는데 이제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 박영선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고 뭐 오차범위 다 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진 것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재역전하기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아니 그 내용 좀 보시기에는 확실한 1등이 전혀 안 보이는데. 심플해요. 그냥 심플해. 3자구도 하면 민주당 무조건 윈이고 네네. 양자 대면. 1대1로 붙으면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예전보다 변한 거는 예전에는 민주당은 그냥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지난 대선 뭐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황 변호사도 말씀하시지만 누가 나오든 1대1로 붙으면 네. 이건 마지막까지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선거다. 이거 제가 그 선거 방송 개표 그 아나운서들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김태훈 후보 74,064표 뭐 이제 이거 한단 말이에요. 선거 방송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한명숙 후보하고 오세훈 전
시장 0.6% 대표 방송을 제가 음. 새벽 2시인가에 그 강남 쪽 투표함을 열면서 그때 역전. 오세훈 후보로 딱 뒤집히는 순간이 새벽 2시 몇 분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번 4월 선거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새벽까지 마지막 한 표까지 열어봐야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네.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근데 생각이 그 전제는 되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 한 뭐 11시면 끝날 것 같고 10시나 9시에 개표 저기 뭐냐 출구조사로 끝날 그냥 것 술 같고 끝나 그냥. 단일화가 했을 때 문제인데 네. 근데 여론이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그 전에는 단일화 했을 때는 안철수 대표는 무조건 이기는 걸로 나왔고 네.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도 박영선 후보랑 했을 때 뭐 이긴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분위기가. 왜냐하면 박영선 안철수는 뭐 이기는 것도 있고 진 거 있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오세훈 나경원은 좀 뒤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1대1로 붙었을 때. 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어쨌든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거다. 이 얘기를 한 게 결선에서 이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경선에서 이긴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당원들이나 이 사람들도 고민할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우리 후보들을 국민의힘 뽑아야 당원. 되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우리 당 후보를 선출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다. 그러면 안철수는 이길 수도 있어. 그럼 안철수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국민의힘 쪽 당원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근데 있겠네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나 조영원 대표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결국 선출조차를 봤을 때 우리 당 후보를 뽑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경원, 오세훈 이 두 사람이 중량감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엔 사람들은 경험에 있어 약간 지배당한 측면이 있어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과 오세훈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끝까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동작해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 2단계 경선이라는 것이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봐야 되는 건데 저는 당장 이제 금태섭 안철수 간의 단일화 합의에 따라 가지고 이제 TV 토론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초에 그게 이제 잡혀 있어요, 모 종편사에서. 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안철수 대표가요 지금까지 이제 좀 비판받았던 행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은 뭐 일단 토론에 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모든 후보들이 거죠? 그걸 조롱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거를 극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급격하게 그쪽으로 쏠릴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요. 아무리 여론조사가 잘 나오면 뭐하냐. 옛날에 안철수 대선조사에서 3자에서 1위 한 적도 있지 않느냐. 네네. 근데 가가지고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면은 우리 당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당의 운명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딱 단일화됐는데 가가지고 갑자기 토론 양자 토론 이제 붙기 시작했는데 가서 또 MB 아바타니 무슨 뭐 당신 쳐다보지 않고 하겠다는 이런 소리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불가역적인 단일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검증을 받는 것이 안철수 대표에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초부터 이제 진행되는 그 토론에서 많은 게 결판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드렸나? 선거 캠페인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이득 또는 공포라고. 이득 또는 공포.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득은 나 찍어야 너희들이 좋아, 당신들이 좋아져. 네네네. 이거죠. 공포는 나 안 찍으면 큰일 나 이겁니다. 그렇죠. 민주당 후보는 철저하게 이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박영선은 집권 여당의 후보기 때문에 우리를 찍어야 이 뭐 시정이 어쩌고 좋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좀 이득적으로 갈 거라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마케팅, 정치 이 마케팅은 철저하게 공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수 중도 보수 여러분, 나 안 찍으면 큰일 납니다. 이기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특히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기본은 단일화거든요. 그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의 나경원,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선이기 때문에 아마 야권 쪽은 제가 말씀드린 그 공포 쪽, 그러니까 뭐 공포라고 하니까 괜히 좀 어감은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네네네. 나를 찍어야 있죠. 나를 찍어야 여권의 후보와 승부가 납니다라는 아마 그런 부분들 그것들을 강조할 거라서 아마 메시지는 그렇게 간결하게 나갈 것 같다 야권 네. 후보들은. 그러니까 보는 저 캠페인에 임하는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언론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단일화 경선 룰 관련해서 안철수 캠프 쪽에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 듣도 보도 못한 단일화 방법론을 내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누가 적합하냐, 야권 단위로 적합도, 그다음에 누구를 뺄 거냐, 어느 시기에 할 거냐, 보통 이 정도가 쟁점인데 그렇죠. 질문 자체를 가상 대결을 시켜서 여당의 후보와 가상 대결을 시켜서 거기서 가상 대결에서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상 대결에서 말하자면 그 가상 대결을 하면 국민의힘 표하고 중도까지 자기들이 다 갖고 와서 이렇게 가상 대결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오세훈, 나경원 후보보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누군가 이렇게 그쪽 야당 안철수 쪽에 정통한 분이 와서 한 얘기가 네네. 그런 제안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냐 했더니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 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뭐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 이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의 형편은 어려운 그 방법 아니겠어요? 가상 대결 우위인 사람을 후보로 단일 후보로 하자. 그거는 뭐 나 달라는 얘기랑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 논란이요. 2012년에도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할 때도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당신을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이 말이 맞아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야권 단일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네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때도 박근혜 후보랑 싸워서 누구가 이깁니까? 가상 대결을 그때도 붙여보고 왜냐면 당시에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절대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안철수 대표도 이거를 이거 포기 못할 접기 거예요. 어려울 왜냐면 거예요. 그때 단일화를 이쁘게 안 됐잖아요. 네네네. 그냥 이거 안 받아주니까 그냥 나 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로 아마 저는 단일화가 달렸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 안철수 대표가 사실 단일화에 있어서 계속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기지 못하는 단일화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단일화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문재인 안철수가 자신에게 약간 불리한 그 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붙어볼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하고 가잖아요. 양보하고 가잖아요. 양보? 본인은 양보 바로 양보인가 포기하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뭐냐면 안철수 대표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기지 못하는 단일화는 해볼 가치가 없다. 또는 돌입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경선이든지 단일화든지 이기든 지든 간에 모양을 만드는 것에 따라 정치적으로 득이 될 수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바른미래당에서 저희가 지난 2018년에 그 지방선거를 치렀을 때 그 당시에도 그 당시까지 안철수 대표의 측근을 불렸던 장진영 변호사가 네. 안철수 대표 완전 돌아서게 계기가 서울시장 선거에 본인도 예비후보로 출마했는데 경선을 안 해버렸어요 그냥. 예, 뭐 딱 그 당시에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경선을 해줄 명분도 있었거든요 장진영 변호사에게. 근데 안 해줬거든요. 그냥 그런 거 자체가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밟아가는 과정들 불필요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나 그냥 빨리 만들어달라 이 생각으로 계속 하다가 단일화든지 경선이든지 다 흐트러지는 상황이 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질문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 네. 본선 경쟁력 그러니까 박영선 만약에 예를 들어 박영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박영선 후보와 해서 누가 앞섭니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스 노. 저는 받을 수 있다 봐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봐요. 받을 수 있으면 단일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되겠네.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근데 내가 보기엔 국민의힘에서 그거 받기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 당에서 받을 수 생각이지. 있을까 당에서? 아니요 받을 수 있다 보고 저는 왜냐면 그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거의 지금 현재 스코어로만 놓고 보면은 그 안철수 후보에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명운을 맡기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근데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초연해져야 된다 보는 것이 좀 안철수 바뀐 것 대표가 어떤 같은데? 좀 바뀌었어. 저는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사실 시험 제도가 무엇인지 입시 제도가 언제 관계없이 보통 좋은 대학을 가요. 네네. 근데 공부 애매하게 한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해요. 예, 그래가지고 입시 제도 기사에 반응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크게 신경 써서 자기 공부해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 결국 안 대표가 갖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것도 선거가 50일 이상 남았으면은 저는 굉장히 출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걸 판단하고 국민의힘도 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룰 갖고 싸우는 모습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요 안철수 대표가 약자적 위치에 놓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갈수록 국민의힘은 안 좋아져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당세가 크고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룰이든지 합의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돼요. 입시제도가 빨리 확정되는 게 중요한 거지. 공부 못하고 그것만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롱 저는 김정은 변호사님 얘기는 잠깐만 이준석 드릴게요. 최고가 만약에 네. 당대부 있고 그러면 민주당이 선거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니, 왜냐면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니 형 그거는 완전 제가 착각인 게 보기에 그걸 받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안철수 대표가 후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사는 거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아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기는 게 자, 김태현 중요하다는 변호사님. 근데 예. 보면 어떻게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 넘버원이 누굴까? 이거 되게 참신한 질문이네요. 없어. 김종인.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가장 먼저 떠올랐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누구예요? 그럼? 예전에 보면 여당 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네네네. 그다음에 당내에는 뭐 비박의 김무성 김무성 대표, 김무성 그다음 대표. 서청호 강력한 힘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확 끌어당기는. 지금 없어요. 홍준표 대표는 그때 대선을 겪으면서 당을 나름 장악을 해서 어쨌든, 지방선거 공천도 하고 예. 실패는 했지만 있는데 지금 누구? 그렇네요. 없어요. 이게 민주당도 어쨌든 그 이해찬 대표라는 조금 아유, 카리스마 예. 있는 예. 당 대표가 있었고. 다핵 구조라는 거야. 그 얘기는 어허.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 너무너무 싫어하고 절대 안철수 후보에게 후보를 넘겨주기 싫어하는 건 세상 다 압니다. 예. So what? 뭐 어쩔 건데 자기가. 그거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 아까 이 이준석 위원의 얘기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걸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내부에 있는 중진위원의 생각들은 다 다를 거다. 중진위의 생각들은 아까 제가 봐서 공포. 누가 될까? 어디가 본선으로 붙었을 때 가장 유리할까? 왜냐하면 최선은 국민의힘 후보가 2번 달고 나와서 서울시장 이긴 게 최선이지만 물론 그렇죠. 그게 잘 어렵다면 어떻게 해서 이제 누가 나오든 4번이든 5번이든 6번이든 1번이 아닌 사람이 나와서 서울시장 이겨서 그 사람 중심으로 야권을 다시 재편해서 다음 대선 치러서 그래서 정권 찾아오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배지들한테는. 네네. 그렇다고 보면 김종인 위원장을 당내로 완벽하게 장악하고 확 끌고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 상황에선 국민의힘이 뭐 예전처럼 무슨 뭐 저 유리한 거 저 고집하다가 선거를 말아먹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보자고요. 이미 이제 의견이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많이 갈릴 거라고 봐요. 네. 말하자면 그 가상 대결 경쟁력을 중심에 두고 판단을 할 건지 예. 아니면은 지지도나 적합도 야권 단일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냐 내지는 누가 적합하냐 예. 이걸 가지고 갈 건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쟁점이 될 거고 이게 그 말하자면 악마의 디테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왜 김무성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마포구 있던 사람들이나 네네. 아니면 중진들, 그러니까 그 대구 중심의 중진들이 단일화 해야 된다 막 그랬었거든요. 장재현 의원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조용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해야지 빨리. 근데 그 얘기가 또 그분들이 또 목소리 키우고 다음에 또 당대표 할 만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단일화 해야 돼. 이거 뭐 받아야 돼 이러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자 대결 구도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 이제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라는 과정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결국엔 계속 차선 변경하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민주당이랑 같이 하다가 국민의당까지 오고 바른미래당까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수로 최종적으로 갈아타는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관문은요 검증이 필요한 관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철수 대표가 본인에게도 철새가 아니라 진짜 철학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동한 것이고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이 시작한다는 이제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검증할 거 무수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오신환 나경원 의원이 맛보기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될 때 네네네네. 김명수 대법원장 동의하지 국민의당의 않았냐? 결단으로 탄생했다 이랬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 바로 직전에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부결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그 중도놀이 한다고 이번에는 통과시켜준다고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과시켜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강연 가가지고 이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이 시작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검증할 것들이 많고 특히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논쟁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계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리더십 발휘하지 못한 것들 이런 정치적인 면은 일반 대중은 몰라도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들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룰 협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점을 땡기는 게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룰은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중요하죠. 과연 어떻게 될지 좀 합의 쉽지 지켜보죠. 않아요. 그리고 특히 네. 이제 이준석 전 최고가 얘기해 준 것처럼 다음 주 초에 지금 예정돼 있는 금태섭 후보와의 토론회를 비롯한 일단 그쪽에서 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3지대 그 단일화가 자, 먼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하나 더 이거 있잖아.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지만은 네.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는 탄핵을 했던 사람의 이미지보다는 문재인과 맞서 싸우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보수층이 인식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 추윤 갈등이 잦아들면서 요즘 보수 유튜브 하는 거 보면 윤석열 총장의 과거 행적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안철수 대표도 저는 똑같은 지점에 빠질 수 있는 게 지금이야 이기는 것 같은 후보가 나오니까 조사가 나오니까 그 후보로 밀겠다는 보수층 사람이 많죠. 우리가 2017년으로 시계를 돌려가지고 탄핵 때 그러면 태극기 부대가 싫어할 만한 순위가 누구냐면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굉장히 주저했어요. 네. 역풍으로 해가지고 예. 가장 먼저 손들고 나간 사람이 이재명 지사고요. 두 번째로 손들고 나간 사람이 안철수 대표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요. 땅 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보수 유튜브 이런 사람들 그거 얘기 안 하겠냐고요. 근데요, 그렇죠.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 네네네.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이준석 의원이 곧또 하셔야죠. 예, 예. 본인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당원들 핵심 당원들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야당해야죠 뭐. 갑자기 둘이 비싸게 가는 것 같더니만 아니, 진짜. 뼈 아픈 한마디. 아 진짜 만약에 그거 조금 생각해서 달라요. 야 안철수 후보는 지금 많이 지지율 잘 나오지만 예전에 탄핵도 찬성했고 뭐 예. 김명수 대법원장 찬성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은 탄핵에 칼을 들이민 사람이고 그거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야당하고 그냥 태극기 들고 강하면 나오세요. 난 그 얘기밖에 드릴 게 없는데. 그거에 얽매이면 일단은 무조건 윈 나오니까 이번에. 아 그럼 선거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모르시나? 그걸 하려고 선거는 지금 칼을 무조건 갈고 이겨야 있어, 되는 팬들가. 거고 이기는 사람 밀어줘야 힘이 쏠릴 수밖에 없어. 지금 야당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는. 네네. 저는 뭐 좋습니다. 토론에 여러 번 뭐 얘기하는데 토론에 여러 번 하든 뭘 하든 검증해가지고 안철수 후보 안 되고 나경원이나 오세훈 후보 중에 한 명 되는 특히 민주당 나경원 측의 후보가 바람이었고요. 된다 그러면 예. 좀 뭐 선거는 아주 쉽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뭐 근데 우상호 이번에 자. 이번에 민주당이 알겠어요. 쉬운 선거는 없어. 아 그렇죠. 사실 알지,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쉬운 선거는 모르나. 없는 건 맞는데 아니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박영선 후보가 상승세는 맞습니까? 근데 상승세는 맞는데 저는 그거 진짜 궁금한 게 지난번에 우상호 후보가 한 방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네. 한 방은 네거티브인데 난 당내에서 그런 거 안 하지라고 했거든요. 진짜 안 할까도 궁금해. 아, 끝까지. 왜냐면 사실은 당내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한테 대한 최고의 네거티브는 당연히 2017년 대선에 안한테 가려고 그랬잖아. 당신 안 하면 이혼주 의원인데 이혼주 의원이 먼저 갔대. 그때 당신이 갔으면 그때 나중에 당신이 머리 깎는 거 아니야? 뭐 이 얘기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면 사실 그거 오시면 물어보실 수 있겠어요? 예? 박영선 후보 물어봐. 진짜 가시려고 그랬냐고. 왜 안 갔냐고.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물어봐야죠 뭐. 아, 그게 원래 제일 어떻게 보면 박영선 후보한테 제일 지우고 싶은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당내 경선이도 여론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길 사람을 밀어준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사람과 지지가 엄청 센 게 민주당 당원들이니까. 네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만 보면 지금의 이현주 의원하고 동급이잖아요. 그때 약간 벌어진 게 지금 엄청난 차이로 오긴 왔지만 네네. 그런 얘기들을 우상호 의원이 꺼낼지도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큰 여론의 흐름은 박영선 후보가 엄청나게 앞서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이번에 박 시장 관련돼서도 네.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이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했던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피해자를 좀 쌓아 안아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예. 네, 그런데 우상호 아마 의원이 제가 보기에 그런 걸 꺼낼 만한 분이 아니에요. 분은 아닌 건 왜냐면 맞는. 저도 뭐 예전에 근데 선거가 너무 이한열, 몰리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한열 어쨌든 그분 때문에 이제 정치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데 네. 기념사업회 이런 데 가끔 가보면 뭐 보통 국회의원들 나오면 막 인사말 하고 막 이러잖아요. 조용히 뒤에 있다가 그냥 가고 그런 분이라 이렇게 막 뭘 세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서 저는 뭐 그 얘기를 꺼낼 일은 없을 거라고. 결국에는 저는 박영선 의원에 대한 네거티브도 우상호 의원이 직접 하진 않겠지만은 당 조직에서 이제 핵심 조직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박남매, 박영선, 박지원 콤보가 그 당시에 비문 세력의 어쨌든 거두로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저희도 알고 있을 정도면 민주당은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예전에 대선 때도 보면 안희정 쪽에 의원단장 맡아가지고 활동했었거든요. 박영선 의원이. 그렇다면은 그 이력 같은 것들이 글쎄요. 저는 우상호 의원 나설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본인과 친소한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치열하게 이제 붙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당연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간질 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 이게 구도가 잘 안 될 겁니다. 좀 치열해야 돼. 박형준, 이현주 요거 두 사람처럼 오르락내리락 있고 좀 치열해야 이게 네거티브 공방이 되는데 지금은 좀 우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너무 원사이드라. 오르락 내리락 아름답게 지는 게 우 의원님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게 지고 다음 단계를 뭘 할 거냐.
사실 그게 본인의 고민의 축으로 지금은 최선을 다하지만. 아니 근데 뭐 물론 이게 이제 넘어갈 아직까지 것 시간이 같아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네, 사실 그럼요. 어렵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좋습니다. 일단은 뭐 서울시장 후보들과 관련한 일단 지난 2주간의 짧은 총평 그리고 또 전망 또 여론조사 추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나경원 예비 후보가 정치인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준비를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저희가 예측 하나 해보죠. 머리 묶고 오실까요, 안 묶고 올까요? 묶고 오지. 묶고 올 것 같아요. 요즘 선거 열심히 뛰어다니는. 네. 그게 저는요 의외로 아까 우리 선거에서 의외로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안 다루는 것들이 인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저희 동네에 가면 요즘 나경원 의원이 무슨 정책 얘기보다 머리 묶은 거 얘기만 했어요, 다들. 상당히 저도 선거에서 좀 많이 배웁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끈 그게 동여매고 저는 그거 딱 보면서 마스크 딱 쓰고 마스크는 쓸 수밖에 없고 회색 그렇죠. 마스크 쓰고 머리 묶고 나온 거 딱 보고 저 이미지 메이킹 누가 했지? 잘했다. 잘했는데 어. 우리 쪽에도 탁현민이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예. 그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정말 가까이서 많이 봤는데 네. 아 그때 갑자기 머리 쭉 있는데 한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이 갑자기 나경원이 그치, 확 더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불쑥. 그래서 보니까 그 보좌관들이 그렇죠. 단을 갖고 다니시더라고. 키가 기자들 작고 사진 찍는 안 거 보이 이거? 사진 아니요. 삼각대. 밑에 아니 삼각대가 발판 아니라 같은 거. 아예 발판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다가 발판을 딱 주면 발판 위에 올라가서 카메라에 머리 하나가 보이게? 더 위에 올라와서 찍히게 하더라고요. 그럼 보좌관들이 머리 일 잘 잘하는 거네. 힘든 거죠. 보면서 그거 계속 들고 다니는. 한편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 내내 그걸 들고 다니는 거야. 기자들처럼 차라리 이거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원내대표 지휘관이니까 지휘관 어쨌든 뭐 본인이 뭐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 몸싸움 하는데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좋습니다. 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얘기는 생각보다 또 길어졌어요. 아이고, 엄청 오래 했네. 자, 두 번째 얘기 좀 짧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재 어쨌든 대선 후보 중에는 이제는 좀 압도적인 현재 여론조사 1위를 좀 달리고 있는데요. OBS 방송에서 갑자기 그 자신의 민주당 탈당설을 부인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북에도 제사전에 탈당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아니, 뭐 이재명 지사의 탈당설? 어디서 나오는 걸 떠나서 항상 여의도에서는 이재명 지사 정도의 포스트에 있는 사람은 탈당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여론조사 지지율은 제일 잘 나오는데 당내에서의 당원들로부터는 그러니까 당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몰리면 네. 그러면 이제 탈당이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대선 앞두고. 어떤 의미에서 뭐 예전에 뭐 이인재 후보도 그랬던 거고 사실 그 제3 후보 튀어나오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한 의사가 있걸 없는 걸 떠나서 여의도 주변의 호사가들은 이 사람은 지금 전국 여론조사 지지율은 1등이야. 나가면 될 것 같아. 근데 당내에서는 워낙 비주류에서 수세에 몰려서 당내 후보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나가서 독자 행동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안 나가죠. 이재명 지사가 나가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페북에 또 그렇게 여러 이유로 저의 탈당을 바라는 분들이 뭐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적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얘기 어떻게 좀 보세요? 아니 뭐 민주당 내에서 탈당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그렇지 않죠.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이게 지난번에 아마 뭐 수사받고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사실은 뭐 그러니까 하고 나서 정리한 다음 들어와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무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판결 직후에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렇죠. 아마 근데 정말 이거는 뭐 부활을 넘어서서 뭐 완전히 새로운 판이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분 다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뭐 누가 됐냐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진다 대선에서 그러면 사실 다 이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내 이분이 근데 민주당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어요. 예전에 뭐 정동영 팬클럽 회장한테 들어왔는데 그게 벌써 성남시장도 두 번째 만에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한번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성남시장 됐어요.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을 때였어요. 불리할 때였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지금 시장도 하고 두 번 하고 도지사까지 하고 대권 1인데 나간다? 그걸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한 15년 동안 쌓아온 정치적 자산인데 제가 보기엔 뭐 그런 일은 없을 대선이라는 것 거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네. 어려운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두 번씩 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사실상 김영삼에게 대권을 넘겨주겠다 결심한 거 거기서 이미 저는 상당히 많은 것이 끝났다.
김영삼 대통령이 군사 정권의 잔재를 지우면서 총재로서 대권으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게 해준 노태우 대통령의 결단이 김영삼 만들었다 보는 거고, 자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무현이 새로운 색깔을 칠할 때 아무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김대중 네. 대통령이. 그것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려줄 때 그때 제가 비대위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 비대위 하면요 같은 여당인데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이렇게 셋이 맨날 그냥 이명박 정부 까는 게 저희 아침 멘트였어요. 그런데도 그거 맞아가면서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MB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요. 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도 탄핵되고 정권 창출하는데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 자기를 밟고 올라가는 용납을 안 했어요. 예. 네. 말 한마디 그냥 원내대표 연설에서 반대한다, 너 배신자 이래버리고 이러니까 도저히 그 분위기가 안 나왔던 건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이라는 지금 후보는 좋은 씨앗이라 봐요. 결국엔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씨앗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근데 결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차별화 또는 밟고 올라갈 공간을 만들어주느냐가 결국에는 그 가능성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공간을 안 줬어요.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눈치 보면서 자기 할 말에 10분의 1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저는 아까 만약 현근택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진짜 정권 창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면은 그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보인다. 이것 때문에 그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 최근에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쨌든 이재명 지사를 좀 비판하는 좀 그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재명 지사는 조금 눈밖에 나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저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민주당 주류가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뭐 같은 당이긴 합니다만 대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요거 좀 듣고 제가 결국은 아마 여쭤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앞에서 한 얘기랑 연장선인데요. 결국 아마 당 대표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권 이게 아마 보궐선거 끝나면 이제 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대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을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 중요한데, 이재명 지사가 최근 보면 이제 경기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경기도와 당정 협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 의원들은 좀 많이 좀 만나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근데 호남 쪽게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네. 다음에 반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호남 출신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 쪽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을 많이 들일 것 같다. 왜냐하면 친문이냐 아니냐 이걸로 가서면 굉장히 어찌 보면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동안에 쌓아온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일단 베이스로 해서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뭐 호남 쪽을 아마 국회의원들을 많이 이렇게 뭐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몇 마디 언론에서는 계속 이게 이런저런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처럼 언론이나 이거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디테일을 본단 말이에요.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뭐 이런 디테일을 벌써 두 번째네, 세 번째네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서 무엇을 해왔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뭐 친문이라고 불리든 뭐라고 불리든 뭐 열성 지지자라고 불리든 이 양반들이 자기들 내부에서 누군가를 결정해서 이 사람을 키워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민심을 거슬러서 민심을 어떻게 막 만들어낸다. 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내년까지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니에요. 많이 안 업적을 남았죠. 만들어낼 수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집권 세력과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럼 대안이 있어가지고 그럼 반대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싫은 거예요. 뭐 기어오르는 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꼬이는 거고, 저는요 이제 탈당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김태현 변호사 말했듯이 여론 지지율은 굉장히 높은데 당심을 장악하지 못한 후보가 보통 꺼내드는 카드가 이거라서 그래요. 이인재 그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요, 본인이 진짜 만인지상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게 불편해서 창당을 했어요. 자기가 열린우리당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론 지지율이 높은데 조직의 서포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그분들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는 설득하려 노력해보고 하는데 안 되면은 탈당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이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무하고도 공유하지 않고 대신 본인은 사고 실험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을 거다. 저는 아니, 저희 같은 사람도 그냥 일상적으로 저희가 뭐 정치라거나 이럴 때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머릿속에 넣고 움직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플랜 B, 플랜 C가 없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나이브한 겁니다. 그 이준석 최고가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인재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 이제까지 아마 이렇게 뛰쳐나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맞잖아요. 이거 없어요. 아니 근데 안철수 그러면 당연히 최근에. 본인이 일단 하는 게 다 중요하기 실패했잖아, 때문에 안철수. 어쨌든 거기서 극복해 나가면서 당연히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지 당연히 나가서 한다는 제가 보기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일단은 그 특히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또 그 지지자들에게 갖고 있는 워낙 또 큰 이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뭐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아까 다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튀어나가서. 이인재 그다음에 안철수. 뭐 다 실패했다 정몽준 정몽준. 자,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 실패한 역사가 있음에도 계속 튀어나가는 거는 본인이 대선이라는 5년 만에 돌아오는 장에 꼭 서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다른 선택이 없어요. 거기다가 여론 지지율 높게 나오지. 그러면 바람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재명 하는 지사가 아직 선택이죠. 60도 안 됐고요. 60도 안 됐고요. 경기도지사도 지금 초선이에요. 이재명 지사한테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은 이재명 지사 편이죠. 이낙연 후보한테는 시간이 본인의 편이 아닌데 이재명 지사는 시간이 자기 편이에요. 이재명 지사는 말 잘하셨는데 그 대권 후보 나올 때 도지사 사퇴 안 하고 나와도 돼요. 네, 됐다가 만약에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재선해도 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와서 경선까지는 문제 없잖아요. 경선까지는 사퇴 안 문제가 해요. 사퇴 안 해도 되죠. 네. 이제 아, 정식 지난번 후보가 성남시장- 입후보할 때 이제 사퇴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지난해 안희정 지사도 다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똑같이 드리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드리는 말씀인데 과거 생각하면 야당 해야죠 뭐. 심플해. 아니 예전에 우리 인이라고 부르니까 한테 경선 때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나 당신을 지지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야당을 각오하시든지. 그건 국민의힘에 베스트죠. 그거고 아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진짜 좋은 얘기는 했는데 자꾸 이준석 후보래. 이준석 안 나가? 어디로 이준석 어디로 가야 돼? 하도 어디로? 선거를 많이 나가서 입에 붙었어 당대표 내가. 나가려는 건가? 다음에 선거 남은 게 당대표밖에 없잖아. 이번에 우리 아빠 동대표 선거장에 전 의원인데 결국은 대통령이 결단 그거 마음일 거예요. 아무도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본인의 속마음과 상관없이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에 미치기를 진짜 대통령의 의중 맞아? 저 사람 그 아무도 확인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결국 박근혜의 길을 갈 건지 노태우의 길을 간다. 아까 이제 이준석 의원 얘기한 것처럼 사실 노태우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영삼 당시 총재가 좋았겠습니까? 내 새끼인 박철원 장관이 훨씬 좋지. 자기 감옥 보낼 것도 알았을 텐데. 위험한데 무서운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야 정권 진창출이 되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문제는 현근택 변호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호가호위하는 세력들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해야지. 네,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다음 주에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처럼 우리끼리 또 지난 2주 정리도 좀 하면서 이 얘기 나눴더니 왠지 이번 주가 클릭수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떨치지 못하면서 좋아요 꾹, 예. 다음 주 구독 꾹,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 널리 해주세요. 자, 다음 주에 나경원 예비 후보와의 시간도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이번 주에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